비 내리는 풍경과 함께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아니, 사돈댁은 왜 매번 반찬을 이렇게 짜게 하신대? 우리의 입맛 다 망치려고 작정을 하셨나? 장모님의 그 비아냥 섞인 목소리에 뒤이어 들려온 아내의 차가운 웃음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그냥 둬. 나이 들면 감각이 무뎌지는 걸 어쩌겠어. 적당히 비위 맞추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눈앞이 환해지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 오후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거실 너머 주방에서 들려오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와 장모님이 나누던 대화, 그리고 그 틈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서 계셨을 제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도 환영처럼 눈앞을 스칩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 그리고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 그 두세 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아내를 만나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을 팔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신 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비린내가 몸에 배도록 고생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드디어 그 다짐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부유한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소개하던 날, 아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속아 저는 모든 것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혼자 계신 어머니가 부쩍 적적해 하시고 건강도 나빠지시는 것 같아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흔쾌히 수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당연히 모셔야지.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공기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마치 검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곳곳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한마디씩 던지곤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인가 뭔가 해서 집을 비우고 산다는데 사돈댁은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저 낡은 보따리들은 좀 버리시지.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짐 취급받으면서도 아들 집에 얹혀 산다는 미안함 때문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셨던 겁니다. 불편함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싹 텄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걸음걸이, 화장실 사용 습관까지 장모님과 아내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상석에 앉아 어머니를 부려먹듯 대하곤 하셨습니다. 사돈, 저기 물 한 컵만 떠다 주실래요?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동갑내기나 다름없는 사돈끼리인데도 장모님은 은근히 급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안주인이고 제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온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옆에서 동조하는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무례함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말이 맞아. 어머니, 그것 좀 해주세요. 라며 거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고부 갈등에 끼어들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마음으로 외면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지. 아내도 나쁜 뜻은 아닐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작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시던 당당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까치발을 들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내의 표정이 굳어진다는 걸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셨던 모양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어머니는 밥을 물에 말아 서둘러 드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더 안 드세요? 라고 물으면 응, 속이 좀 부대껴서 그렇다. 너희끼리 천천히 먹어라. 하시며 힘없이 웃으시던 그 표정. 그 속에 감춰진 쓸쓸함을 저는 왜 진작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주방 쪽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과일을 깎아 먹으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구석에서 행주를 빨고 계셨습니다. 그 이질적인 풍경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실세는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방인인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간인데 정작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어머니는 그곳에서 그림자처럼 존재를 지우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어머니가 빨아놓은 행주를 보며 사돈, 이거 삶은 거 맞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내가 다시 빨게. 어머니는 저기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배려가 아니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왜 어머니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무례함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밑에 숨겨진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당황하며 그게 나중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둔 거다. 라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몰래 숨겨둔 비상식량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차려준 밥상에서 눈치가 보여 배를 채우지 못하는 어머니라니. 제 무능함과 방관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내에게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어머니가 더 불편해질 거라는 변명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워 아내와 수다를 떨던 그날, 저는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을 사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아니라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비인간적인 언사들이었습니다. 사돈댁 말이야,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정말 못 배웠다는 게 티가 나. 생선 팔던 버릇 어디 가겠어. 장모님의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대답. 그러게, 나도 가끔은 정 떨어져. 애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들은 어머니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골칫덩이 혹은 자신들의 고상한 삶을 방해하는 얼룩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본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라는 듯 당신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붕어빵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침묵하며 쌓아온 세월이 어머니에게는 지옥이었음을, 제가 효도라고 믿었던 합가가 사실은 어머니를 서서히 죽여가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제가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고단함을 잊고 싶었던 평범한 소망이었을까요? 시장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그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드는 줄도 모르고 일하셨던 그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장모님은 그 비린내를 못 배웠다는 증거로 삼았고 아내는 그 희생을 무뎌진 감각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그 비린내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지요. 자신들의 고귀한 일상에 시장통의 비린내가 섞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까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 이 평온해 보이던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금이 갈 대로 간 그릇에 물을 담으려 애썼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침묵의 무게를 제가 대신 짊어져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붕어빵 봉투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식어버린 붕어빵은 맛이 없겠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제 아내를 향한 마음이었고 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제 의지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높은 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들립니다. 사돈, 차 한 잔 더 주세요. 라는 말이 들립니다. 어머니는 또 주방으로 향하시겠지요. 그 굽은 등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 보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는 이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일상의 반복을 제 손으로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효도가 될 것임을 압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을 앞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장모님과 아내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붕어빵 봉투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나를 키우셨나? 내가 사랑한 여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조차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아내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향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애쓰시던 어머니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퇴근이 반가우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붕어빵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붕어빵을 사왔으니 식기 전에 어서 드시라는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내와의 만남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편의를 위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어머니의 입을 막았고 아내의 무례함에는 몰라서 저러는 거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되어 가셨고 아내와 장모님은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어머니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해에 침묵하는 동조자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의 풍경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밥을 푸는 모양새, 장모님이 어머니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혀를 차는 소리, 어머니가 거실에 나오면 약속이라도 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두 사람의 냉랭한 태도가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짜인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폭력의 굴레 안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아들의 가정이 불편해진다는 죄책감이 어머니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체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점심 대접을 하겠다며 어머니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맡기신 것입니다. 사돈이 손맛이 좋으니 이번에 신경 좀 써달라는 장모님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거들며 당연하다는 듯 메뉴를 읊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에 들린 칼을 빼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옷을 입으시라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다며 소리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왜 이러냐며 따져 묻는 장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장모님 친구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그 차가운 말에 저는 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당신이 참으면 된다고 아들 부부 싸움 시키기 싫다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앉혀두었던 제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새로 계약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어머니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들을 그곳에 풀어놓으며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에서 수심이 걷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이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장모님은 제가 유별나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타인의 고통, 특히 자신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여생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체면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보다 어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느꼈던 죄책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까치발로 걷지 않으십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크게 웃기도 하시고 가끔은 저에게 잔소리도 하십니다. 그 소소하고 당연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릴 뻔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피어난 그 웃음꽃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가끔 홀로 밤을 지새울 때면 지난날의 저를 깊이 반성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명목하에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되돌아봅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불의를 묵인했던 제 비겁함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려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조금 더 늦게 들어갔더라면 혹은 그 대화를 듣고도 모른 척 지나쳤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거짓된 평화 속에서 어머니의 영혼은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온함은 뼈아픈 결단 끝에 얻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제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빵 조각을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집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저를 키우실 때 그 비린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그 훈장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당신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 어머니로 남으실 것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 동안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관계는 때로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진짜 집에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마음속에 담아둔 사연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나 뒤늦게 깨달은 회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시청자분들께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